6월 18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임명 2달도 안 돼 사의를 밝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는 다음 주 월요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신 수석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휴가를 떠났는데요. 주말을 포함해 나흘간 숙고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이 당정청의 설득도 이어질 텐데 신 수석이 마음을 돌릴진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인사를 놓고 신 수석과 갈등을 빚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파행을 빚었던 법사위, 오늘도 여야 공방으로 시끄러웠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반장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 신수석 사의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네요. 네,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수석의 사의 표명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앞으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포함해서 더 소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신수석과 오래된 관계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언제든지 따로 만날 용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관련해서는요. 법무부와 대검이 실무 협의 중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유 반장, 이낙연, 이재명 지지자들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직접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입장문을 낸 건데요. 네. 지지 후보에 대한 결집력이 높아지면서 동지가 아니라 적이 돼가는 모습이라면서 경선 후보들처럼 원팀 정신을 갖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아주 뜨거운 상황이죠.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요. 사의를 표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부터 휴가를 떠났습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숙고 후에 복귀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죠. 박범계 법무장관도 조금 전에 직접 입장을 냈는데 신 수석을 따로 만날 의향이 있다. 향후 인사 때는 더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봉합에 나선 건데 야당은 신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불러서 직접 경위를 듣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알 길 가겠습니다. 이거 수리해 주십시오. 드러나 보자. 네가 갈락하는 그 길.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곧 있으면 파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하기. 너는 지금까지 네 같은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저 퇴직금이나 좀 빨리. 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직장인이라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상황이죠. 다짜고짜 제 갈 길을 간다면서 사표를 내민 부하 직원. 자, 이때 상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대략 두 종류입니다. 네 같은 놈들 보고 뭐라 한 줄 아나? 업무론자. 가. 네가 찾아가. 가. 부장님, 엄마리 음모론자. 우리 업무했잖아 임마. 네,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입니다. 혹은 두 번째 이런 선택지도 있죠. 요새 많이 힘들었지 이참에 휴가 한 번 다녀와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으쌰으쌰 해보자. 자, 복국장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고생 많았고요. 일주일 동안.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와요. 다음 신반장이 오기 때문에 신반장은 빨리 와요. 네, 확실히 좀 쉬고 오면 업무 효율이 오르긴 합니다만 그것도 마음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야 뭐 여정에 뼈를 묻을 거라 상관이 없지만요. 자, 어제 청와대를 시끌시끌하게 한 뉴스죠. 올해 1월 1일자로 취임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채 2달도 안 돼 수차례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배경에는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이견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했고 결국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이렇게 3명이 협의를 하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이 합의안을 청와대로 가져오면 대개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정수석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걸 청와대가 공식 확인해 준 겁니다. 박 장관이 민정실을 패싱하고 직보를 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청와대는 누가 결제안을 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주십시오. 결국 신수석 오늘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해서 휴가원을 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수석이 이틀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에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도 비슷한 마음으로 휴가를 허락했겠죠. 신수석이 어떤 마음을 먹고 복귀할지는 다음 주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글쎄, 저도 확인차 전화를 해보는데요. 예, 그 정확한 사실관계가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간단하게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이외의 자세한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청와대에서 잘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번엔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위해서 박범계 장관이 출석했는데요. 진짜 신수석을 패싱했느냐,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전혀 다른 이유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지금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마 병가를 하루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 의견이었으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비난한 거 아닙니까?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야당은 국회 출석을 피하려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진짜로 고열이라면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코로나 관련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면서 정회를 선언했죠. 우리 고위공직자가 열이 난다면 제일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 받는 게 매뉴얼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장관님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법무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코로나 검사 받으러 지금 가야 돼요. 우리 지금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안 그러면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다든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병가를 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요. 일단 오늘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요. 그 상황 파악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용구 차관은 코로나 검사 받았습니다.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PCR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도 법사위는 지금껏 정회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국민의힘은 아예 운영위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직접 부르자라고 나섰습니다. 신수석 사의 표명을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청와대의 내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비정상들이 너무나 빈발하고 있으니까 핵심 측근 민정수석이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봉책으로 수습해서는 안 됩니다. 26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가 열립니다.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그간의 경위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의 표명 신현수, 주말까지 휴가, 청와대 숙포 후 복귀 기대입니다. 네,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수석이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휴가를 냈고 또 주말이 있으니까 이제 나흘간 좀 쉬면서 생각을 하겠죠. 이제 떠날 때까지는 뭐 사퇴 의사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쉬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류 반장, 청와대는 숙고 후에 청와대로 돌아와서 업무에 제대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한 뒤에 이틀간 휴가를 썼다면서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에 월요일에 출근하면 아마 그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 수석의 휴가원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뭐 당연히 보고됐겠죠. 반장들도 휴가 가기 전에 저한테 다 그 얘기를 하고 또 결제도 받아야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죠? 그럼요. 유 반장 다음 주 휴가 아니에요? 네, 제가 결제를 올려뒀는데 국장 결제만 떨어지면 제가 언제든 떠날 준비가 지금 왜 되어 목이 있습니다. 메어요? 이 휴가 생각하니까? 아니 돌아올 거죠, 류 반장은? 당연히 돌아와야죠. 어. 제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일단 그 신 수석은 뭐 현재까지는 사의를 고수하고 있는 지금 이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툭 끊으면 어떡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알았어요. 이따 또 얘기해요. 네. 네, 사의를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여권 인사들을 취재를 좀 해보니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이 맨 처음 사의를 표명했을 때는 후임자를 알아보자라면서 수리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신 수석을 다시 불러서 만류를 했고 그 후 신 수석이 설 연휴 직후에 다시 한번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박범계 장관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안을 발표하자 신 수석이 주변에 자존심이 상한다, 더는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법사위가 열려서 박범계 장관이 출석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이제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용구 차관 불출석 문제 때문에 법사위가 파행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법사위 안에서는 박범계 장관의 공식적인 대답을 듣기가 좀 어려웠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기자들이 이제 회의장 바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박 장관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신수석에게 현재까지는 따로 연락한 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이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갖고 계신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이상은 좀 있다가. 민정수석께 직접 연락드려요. 아니요, 뭐 연락은 따로 드렸어요. 그건 없어요. 윤 대통령께 7일에 직접 이제 좀 인사안을 들고 가서. 뭐 구체적인 인사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의 저 발언이 국회에서 한 그렇습니다.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종합청사로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박 장관이 청사 앞에 있던 기자들 앞에서 신현수 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된 입장을 비교적 길게 설명을 했죠. 네, 미리 조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내가 돌아가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카메라 앞에 선 건데요. 박 장관은 이 신수석의 사의 표명이 안타깝고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라고도 했고요. 신수석을 언제든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면서 향후 있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관련해서도 지금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전 인사에서는 왜 좀 합의가 안 된 거냐? 뭐 이런 그렇죠. 질문도 네. 나왔었는데요.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이 기존 업무와의 연속성 또 조직 안정에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본래의 취지를 좀 반영하려고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보고 과정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인사는 이제 부득이한 명분이 있었지만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는 얘기를 좀 많이 듣겠다. 뭐 이런 일단 취지로 보이고 이제 신현수 수석에게 뭔가 이제 메시지를 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차원으로 일단 보이고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돌아오라 그 얘기죠. 상당히 이제 관계가 오래됐다는 그런 얘기도 아까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수석이 원래 이제 또 문 대통령 캠프에서도 뭐 일을 맞아요. 했었고 네네. 오랜 인연이 문 있기 대통령과의 때문에 인연이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곧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사실 이제 법무부와 이제 민정수석, 그러니까 민정실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요.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악재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이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는 당 차원에서 논평이랄지 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신 수석을 질타했다간 자칫 청와대와 검찰 갈등 시즌 2
또는 청와대 내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 파행 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인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번개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로 현안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좀 더 어색한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뭐 일단 공식적으로는 네.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뭐 네.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겠죠.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강하게 비판을 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의 그 일방적인 인사였다라는 그런 비판을 했고, 오늘은 아예 신수석을 국회 운영에 부르겠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2번이나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핵심의 반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오는 26일에 있는 청와대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에서 신수석을 출석시켜서 경위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조국 전 수석 시절에도 그랬고 이전 역대 정부에서도 야당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차례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때문에 신수석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법사위가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봤는데 이용구 차관의 불출석 논란으로 이제 파행됐다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신 반장.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오늘은 아예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아예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아, 다음 그래요? 회에 네. 일정도 잡혔고요. 일단 그렇죠. 지금 이제 박 장관도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열릴 예정인데 일단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에 앞서 한 30분쯤 앞서서 이용구 차관이 고열로 인해서 출석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질의를 좀 피하려고 소위 뭐 꾀병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고열로 인해서 국회에 못 나올 정도라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법무부 사람들도 전부 다 검사 대상이고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 차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님, 이용구 차관이 이 병가를 냈고 그리고 이제 곧 아마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인데요. 방역 차원에서 법무부 내에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신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로 하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1년 이상 지금 괴로운 고통을 겪는데 차관이 관련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검사받으러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이 한마디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요. 정회 이후에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대한 방역 조치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열리기로 합의했고요. 이 차관은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도가 좀 더 높은 PCR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제 법사위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시끌시끌했네요. 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문제로 이제 여야가 충돌했는데 오늘은 또 이용구 차관 이제 문제가 갑자기 돌출한 그런 상황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뉴스가 많네요. 그죠? 정치부 회의를 또 봐야 하는 또 그런 날입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의 후 휴가 떠난 민정수석, 청와대 숙고 후 복귀하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도 점점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차기 대선 구도는 이재명 대 이낙연 양강 구도가 여전한데요. 이낙연 대표는 오늘 이재명 지사의 안방 경기도 수원을 찾아서 경기도당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항상 사방팔방에서 추격자들의 공격을 받게 마련이죠. 서울시장 선거를 약 50일 정도 남겨두고 여야 후보들의 공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바로 민주당 박영선 예비 후보입니다.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이죠. 21분 컴팩트 도시와 수직 정원에 대한 건데 오늘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직격했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실험한 중국의 어느 도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인공적으로 지금
그런 걸 만드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은 숲이 있고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자연을 살리는 게 먼저 아닐까. 네, 나 후보는 박 후보의 21분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분을 키워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강변과 43개 지천, 또 버려진 숲을 공원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살려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4대강 사업에 열을 올렸던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민정부가 4대강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이 모를 해체하는 것은 근대화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의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빌 게이츠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도시의 환경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수직정원 도시는 바로 우리의 환경 문제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오 후보는 빌 게이츠가 한 말을 선택적 정의로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빌 게이츠의 책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가려면 원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선 박영선 후보 역시 늘 성급하시다라면서 빌 게이츠는 원전 예찬론자가 아니고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로 다뤘습니다. We need to keep innovating there and make it dramatically safer and dramatically cheaper. Demonstration reactors that can show this breakthrough level of safety and low cost. 네, 심지어 빌 게이츠는 원자력이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세대 원전이라고 적기도 했고 실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빌 게이츠가 내놓은 기후 대책 원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요. 원전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원전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팩트체커의 최재원 기자는 이 책의 주제가 원전이 아닌 기후변화이고 전체 356쪽 중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쓴 건 6쪽 정도라고 했습니다. 오 후보가 빌 게이츠의 신간의 강조점이 원전의 필요성이다라고 봤던 이유, 아마도 정부의 탈원전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이 쓴 빌 게이츠와의 인터뷰 기사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같은 민주당이지만 지금은 경선 상대인 우상호 후보도 이 공약을 중점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부턴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의 두 차례 토론을 총 정리해 드릴 텐데요. 1차 때보다 2차 토론 때 비판의 강도가 더 거세졌었죠. 확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어서 도로를 지어야 한 다음에 그 위에 정원을 짓겠다는 구상이 과연 이게 서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건가? 강남 같은 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강북 지역에 나머지 19개의 수익 정원을 짓는다는 것이 저는 잘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800가구가 입주했다가 좀 다 나가고 10가구만 남았습니다. 하도 모기가 들끓어서 이거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무가 5천 그루면요. 가을에 그 낙엽 떨어진 거 치우느라고 이 건물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하시거나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박영선 후보는 수직 정원은 선진 도시의 새로운 트렌드라면서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직 정원은 서울에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 랜드마크를 형성함으로써 서울이 어떤 생태계 그리고 환경 문제를 우선시하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어떤 심볼로서의 수직 정원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예를 들면 30층, 40층 높이로 짓겠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디테일을 아직 토론하는 그 부분까지는 조금 약간 성급한 질문이 아니실까. 네, 우 후보는 박 후보의 두 번째 공약, 구독 경제도 비판했습니다. 우유나 신문 배달처럼 소상공인과 정기 구독 계약을 맺는 건데요. 박 후보는 소비자에겐 할인된 가격을, 소상공인에겐 안정된 수입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 갈비탕을 좀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맛있는 맛집에서 갈비탕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싼 값에 보내드리면. 근데 이제 갈비탕을 예로 들으셔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오늘은 갈비탕을 시켜 먹지만 내일은 소량통도 먹고 싶고 곱창볶음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갈비탕 집에다가 한 달 내내 갈비탕을 시키는 구독 경제가 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네, 박 후보 역시 우 후보의 공공주택 건설 공약에 날을 세웠는데요. 강변도로를 덮어서 아파트 16만 호를 짓는다는 공약입니다.
저는 이 공약이 상상하면 약간 좀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그 서민들에게 분양을 한다고 해도 그 앞이 다 막혀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조망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강변의 뒤쪽에 있는 그 낮은 주택의 아파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 네, 우 후보는 강변 도로를 덮어서 주택을 지으면 오히려 도로로 막혀있던 한강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로 화답을 했죠. 이 한강의 조망권이 꼭 부자들만의 것이어야 할까요? 서민들도 좀 강변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네, 날선 공방이 오갔지만 가끔은 훈훈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 후보가 먼저 여유를 보이면서 본인의 성과를 강조했고 우 후보 역시 이에 화답을 했습니다. 우상호 후보님 공약과 제 공약을 합치면 만점짜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로 이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사기 얘기 너무 주사기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서 이것은 좀 우상호 후보도 이 주사기를 만든 중소기업을 좀 많이 칭찬해 저는 진짜 저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백신이 있어도 주사기가 없으면 복을 못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정말 잘하신 일이다. 네, 박 후보는 오늘 이 주사기 성과 홍보에 나섰고요. 우 후보는 10번째 공약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여당 반장이 전하는 동화, 여전한 동화 갑니다. 여전한 동화. 내년 3월 9일 복숭아꽃이 피는 동산을 차지하기 위해 락장수와 명장수는 한판 결전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은 누가 더 많은 군사를 모으느냐가 관건이지. 락장수는 지난 설명절에 호남 지방을 찾았어. 여기가 대대로 강하고 믿음직한 군사들이 많은 곳이거든. 하지만 이미 열흘 전쯤에 명장수가 민심을 훑고 지나간 곳이었지. 락장수는 오늘 명장수의 성안, 그중에서도 궁궐에 직접 들어가서 민심을 살폈어. 락장수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파란 군화를 직접 신겨주면서 함께 뛰자고 했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도 얘기했대.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의 안방 수원을 찾아서 경기도당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나선 경기 지역 예비 후보들을 격려하면서 운동화도 직접 신겨줬죠. 최근 이 지사가 차기 주자 지지율 선두를 굳히는 모습인데 대선 준비를 위해 대표 사퇴를 해야 하는 시한이 불과 3주 남은 이 대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충돌이 있었다고도 공개적으로 말했는데요. 곳간지기를 때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 라면서 기재부와 사사건건 충돌했던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던 과거 모습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당정청 회의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신복지를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모두에게 공격받은 박영선, 이재명 안방 찾은 이낙연. 네, 주로 이제 여권 관련 소식 이제 유정호 반장이 정리해봤고요. 야권 관련 소식은 이따 이제 박준호 반장이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안철수 금태섭 예비 후보 간의 첫 토론도 조금 전에 열렸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 트라우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 있었는데 과연 오늘 극복된 모습을 보였을지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여전한 동화, 잘하네요. 많이 읽어준 솜씨예요, 애들한테. 네, 제가 좀 자주 읽어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예. 말투가 좀 비슷한.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읽었는데. 좋습니다. 조금 얹혀가는 거죠. 네, 이때 숟가락을 자상한 모습을 어필하시는 거죠. 자상한 모습을 좀 어필하는 거죠. 자, 박영선 후보가 이제 핵심 공약에 대한 비판을 이제 여야 예비 후보들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박 후보도 이제 역공을 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신반장,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네, 먼저 박영선 후보부터 좀 살펴보면요. 오후 2시에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서 백신 접종 상황을 챙겼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신화를 써오고 있다면서 의료진을 격려했고요. 또 본인의 성과로 이렇게 또 밀고 있는 최소 잔량 주사기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캠프를 방문한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네, 우상 후보는 오늘 오전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벌써 10번째 공약인데요. 서울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600만 원의 청년 구직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서울형 근로장학금, 청년 주춧돌 통장, 청년의 학업과 독립을 돕겠다고 했는데요. 청년 주거 바우처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인턴십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또다시 박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고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인 본인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의도적으로 21분 컴팩트 시티와 수직 정원 얘기를 피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1분 컴팩트 시티와 수직 정원 문제는 저는 본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카드다. 참, 류 반장.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을 둘러싼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가덕도 관련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아침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던 정책조정회의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공개회의 직전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김 원내대표가 이렇게 혼잣말을 한 겁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좀 답답함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바로 이제 나왔는데요. 당초 여당이 발의했던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열린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는 이런 것은 특혜다라면서 이 부분을 없애는 수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가덕도 특별법은 민주당이 부산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었다라면서 자의적 해석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이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민주당이 부산과 관련한 설화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9일에도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박재 의원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자,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예정대로 추진되는 거예요, 신반장? 일단 민주당에서는 여야가 일부 합의는 봤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국토위 법안 소위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장장 10시간 동안 아주 길게 열렸는데요.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긴 하되 간소화해서 하고 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와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항 등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김해 신공항을 어떻게 할지는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 금요일에 법안 소위를 다시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제야 지난 15년 동안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해왔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 해결에 진정한 실마리가 보이는 시간입니다. 민주당에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 등이 담긴 원래 민주당이 낸 특별 법안으로 처리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까지 열고 원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아침에 김 원내대표가 내가 또 부산을 가야 하나 이렇게 혼잣말 했었는데 내일 아침에는 부산시장 예비후보 3명과 박재호 부산시장 시당위원장이 서울로 와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류 반장, 이낙연 대표가 오늘 경기도를 갔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네, 이낙연 대표는 오늘 경기도 언론인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낙연 지사와 각을 좀 이재명 지사요? 이재명 지사와 각을 좀 세웠습니다. 이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신복지 구상을 강조를 한 건데요. 이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함께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소득보전제도이고 신복지제도는 소득뿐 아니라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돌봄 이런 삶에 필요한 8개 영역의 기준을 충족시켜 나가자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서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보편적 재난지원금과도 차별화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코로나19 추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경기 진작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다라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해서 두텁고 넓게 준비하겠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네. 오전 10시에 그 여의도에서 이제 지도부 회의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 언론인 오찬 간담회를 갖고 또 경기도당 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또 오후 3시에는 서울 종로에 박영선 캠프를 찾았습니다. 박영선 캠프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상호 후보 캠프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의 어떤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이제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동지가 아니라 적이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입장문을 오늘 직접 내기도 했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공격받은 박영선, 이재명 안방 찾은 이낙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자체장을 지냈었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보고서에서 야권 지자체장들에게 좌편향, 종북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 때는 불법 도청까지 했다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을 지냈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사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 사항이란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주요 키워드들을 좀 뽑아봤더니 이념 우선, 좌편향, 종북, 국가 정체성 훼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국정원이 야권 지자체장들을 무슨 생각으로 지켜봤는지 짐작이 갑니다. 국정원은 개별 지자체장별로 별도의 보고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이 정말 깨알 같은데요. 배진교 의원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종북 인물을 대거 기용했다. 정교조 출신 종북 인물을 강사로 초청했다 적어놨습니다.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를 벌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천 남동구민이 직접 뽑은 구청장인데 말입니다. 종북이라는 근거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과거 이력에 따라서 사람을 제멋대로 색칠하는 주제에 누구에게 종북이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사찰만 하고 끝내면 국정원이 아니죠. 보고서엔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담겼습니다. 당정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역할을 할당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돈줄을 재고 감사원은 쓴 돈을 털라 주문을 했습니다. 여론전도 준비했는데요. 건전 언론과 보수단체 협조를 받아 비판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보수단체는 알겠는데 건전 언론은 뭔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대책들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부 공개된 사찰 문건만으로도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속담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선거를 빌미로 정치 공작 운운하는 것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의 납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그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성을 제대로 냈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며 박지원 국정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이른바 정치 공작의 몸통을 박 원장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김대중 정부 때는 일체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이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주요 인사 1,800명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에 그 알투라는 그 감청 장비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무차별 감청을 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사찰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격수로 나선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 후보, 김대중 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 수사를 맡았던 주임 검사 출신입니다.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었죠. 두 사람은 재판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자며 맞불도 났습니다. 이제 DJ 노무현 정부 때 불법 사찰은 권력의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있었고 권력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실상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인 겁니다. 과거 정부 역대 60년 동안 국정원 창립 이래 60년 동안 있었던 불법 사찰 당했다는 확인되는 분이 있으면 신청하면 모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본인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도 없이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동향 파악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나도 당했다. 사찰 미투도 이어졌습니다. 핸드폰에 가끔 그 감도가 뚝 떨어지고 18대 국회 때 그리고 소리가 그 이상한 소리가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수상쩍어서 공중전화를 사용했었어요. 핸드폰이나 국회 전화를 안 쓰고 도청은 공중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추운 겨울에도 의심을 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도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청까지 해갖고 신건국정원장 그건 그때 어디였냐? 내가 원내대표 할 때인데 내하고 현승일 의원하고 전화통화한 것이 도청에 대해서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국정원 녹취록이. 그래갖고 그때 결국 신건 원장 구속됐잖아요. 각자 진영에 맞춰 신박한 방어 논리도 펼쳤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는 사찰 보고를 받지 않았다. 도청과 미행이 없지 않았느냐,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다라고 말입니다. 윗선에 보고만 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국정원의 통상 업무가 지자체장의 감시였던가요? 그것도 종북이란 딱지를 붙여서 말입니다. 게다가 도청과 미행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할 문제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번진 이유, 이명박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을 지냈죠. 국내임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때문인데요. 박 후보를 놓고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에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예. 사찰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팩트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정무수석이면은 사찰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지위였기 때문에 성의 있는 해명이 필요한 거죠. 박수석이란 사람은 뭐 내 개인 성격을 말해서 아니 그 사람은 뭐 그런 법이라서 나는 이런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인데 그것도 자기 업무도 아니고 박영준이가 그게 뭐 자기가 뭐 민정실에 뭐 하는 업무도 그런 건 관계할 사람도 아니고 업무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할 사람이지. 정작 박형준 예비후보는 전선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요. 본인은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밝힌 뒤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국정원이 조사에 나서든 특별법을 만들든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둘 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건데요. 당장 보궐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리한 여야 간의 공방만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13일 탄핵의 강을 힘겹게 건넜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뒤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었죠. We want every legal vote to be counted, and we want every illegal vote to be... I just think we have to be very clear. She's charging the other side is welcoming fraud and welcoming illegal voting. Unless she has more details to back that up, I can't in good countenance continue showing you this. 그래도 예정이 좀 남아 있었나 봅니다. 폭스뉴스를 첫 인터뷰 매체로 선택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최근 세상을 떠난 극우 농객 러시 림보를 추모하는 자리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했습니다. I think we won by substantially, and Rush thought we won. I think it's disgraceful what happened. We were like a third world country on election night. 트럼프의 이런 자신감, 최근 탄핵을 무산시켰죠. 공화당 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He's excited about 2022. He's mad at some folks, but I understand that. My goal is to win in 2022, to stop the most radical agenda I've seen coming out of the Democratic presidency of Joe Biden. We can't do that without Donald Trump's. 공화당 지지층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는 트럼프가 앞으로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90%가 공직을 맡는데 찬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단단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토층도 두텁죠. 정치적 재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우연찮게도 오늘 미국에선 이런 소식도 날아들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명물로 통했던 트럼프 프라자 호텔, 영화 오션스 11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곳인데요. 이 호텔이 오늘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폭삭 내려앉은 트럼프 호텔의 모습, 재선에 실패하고 또 두 번이나 탄핵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This is not about politics. This is not about Donald Trump. This is not about President Trump. 지난 대선의 승자는 나다. 아직도 헛된 신념을 버리지 못한 트럼프. 과연 정치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종북 좌파,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DJ 때 불법 도청, 박지원 새빨간 거짓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 승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그 정치를 재개하겠다라는 의사가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그 어제도 이제 조반장이 자세하게 이제 발췌를 했던 내용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죠. 미국 하버드 로스쿨 이제 램지어 이제 교수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TV가 램지어 교수와 이메일로 연락이 닿았다고 하는데요. 램지어 교수는 유감스럽지만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내 논문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실릴 국제법 경제 리뷰는 현재 3월호 인쇄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편집진은 우려 표명의 글과 함께 논문 내용에 관해 제기된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로 논문을 출판할 계획인 걸로 알려집니다. 램지어 교수가 그동안 썼던 논문의 내용이 하나하나 소개되면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토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이 공개가 돼서 상당히 좀 충격을 줬는데 어제 조 반장이 자세히 내용을 소개했죠. 제일 한국인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문까지 있었다는 거죠? 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사회자본과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문제점, 제일 한국인의 사례라는 글이었는데요. 자, 이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공산주의 세력이 제일 한국인의 주류가 되면서 일본인들과의 갈등이 극심해졌다. 제일 한국인들은 스스로 적대감, 차별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램지어 교수는 제일 조선인 총연합회가 운영하는 조총연계 학교에서 간첩 교육을 한다는 2017년의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학문의 자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램지어 교수가 줄기차게 써온 그 방향성을 보면은 학자가 맞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저희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석학이죠.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대 명예교수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글도 쓰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피터슨 교수가 어제 그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한 일본 이런 그 제목의 칼럼을 코리아 넷에 기고를 했는데요. 피터슨 교수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했다는 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루어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부실한 논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국회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을 했잖아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고 정부가 대응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수 의원이 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알려진 뒤 2주 동안 여성가족부에선 뭘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정영애 장관은 논문은 잘못됐지만 이 논문이 정부가 대응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양 의원이 다시 그런 태도는 옳지 않고 논문을 검토해 입장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지만 여태까지 학술 논문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민간 학자 개인의 학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라는 역사적 사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으로 이미 보편적으로 입증됐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가 직접 나서는 데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기류가 일단 읽히는데 좀 상황을 좀 보고요. 자,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죠. 필립 안 커디 씨가 하버드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거죠? 네, 필립 안 커디 씨가 그동안 이 하버드대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역사 자료를 좀 기증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기증 협의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필립 안 커디 씨는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역사를 옹호하지 않는 것,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수정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른 뉴스 몇 개만 좀 짚어볼게요. 지난해 7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청에 무단 침입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1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을 취재하던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해 7월에 서울시청 여성가족 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문서를 촬영하다 붙잡혔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 교육청에 자사고 취소가 위법하다 이렇게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 결과도 오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 학고법인의 그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성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사고주의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지난 2019년 8월 소송을 낸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배재고와 세화고 등 8개 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점수에 미달했다면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종북 좌파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DJ 때도 도청, 박지원 거짓말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독주에 맞서서 이현주 박민식 후보가 양자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했죠. 지금은 한창 2차 맞수 토론이 진행 중인데 토론회가 끝나면 박성훈 후보와도 3자 단일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1대1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합종 연횡이란 표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의 전국시대에서 나온 말이죠. 이 중에 합종은 소진이란 책략가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제일 강대국이었던 진나라에 맞서려면 나머지 6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전국시대 진나라는 중국의 서쪽에, 초나라 등 나머지 6나라는 동쪽에 종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는 말 그대로 합종에 들어갔습니다. 박형준이란 유력 후보에 맞서 나머지 후보들이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이현주, 박민식 두 후보는 단일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현주 후보님이랑 단일화 합의를 어제 하셨잖아요. 박성훈 후보가 아직 결단을 못 내려서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이현주 후보 우리 양자 단일화라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 또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는 양당 간의 결정이 날이라고 봅니다. 박성훈 후보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단 두 사람이라도 먼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 건데요. 지금 이 시각 부산시장 후보 2차 마스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두 후보는 오늘 토론이 끝나면 박성훈 후보와 3자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달 25일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예정돼 있죠. 그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 짓는 게 목표입니다. 단일화 방식은 오늘 오전 양쪽 캠프 실무진들끼리 논의를 했는데요. 이현주 후보와도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이어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박민식 후보도 방식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보단 일단 단일화 자체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단일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좀 정하신 게 있을까요? 단일화 방식은 뭐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뭐 다른 보통 우리 정치권에서 행해지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여론조사 같은 뭐 그런 것이 대표적이겠죠.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역시 화두는 단일화죠.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 최종 단일화를 두고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여러 지점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건데요. 일단 단일 후보의 기호는 몇 번이냐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우리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기호 2번 단일화를 원하는 겁니다. 기호 2번. 그래야만 우리가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기존의 지지층과 중도층을 합한 승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구도다. 기호 2번 단일화. 그런데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기호 4번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를 두고 조선시대 서인과 남인이 다툰 1차 예속 논쟁 같기도 하지만요. 이 둘은 꽤나 진지합니다. 보통 여당이 기호 1번, 제1야당은 기호 2번인데요. 국민의힘은 설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기호인 2번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번을 달고 나가는 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만일 안 대표가 그냥 기호 4번으로 나간다면 국민의힘 지지 세력을 온전히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당의 후보로서 하지만 야권 전체 단일화된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기호 4번의 후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민의당은 기호 4번을 부여받았고 안 대표는 공당의 대표입니다. 기호 2번을 달고 나가면 사실상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데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선택일 겁니다. 토론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주제를 정하지 않고 후보들이 자유롭게 1대1 스탠딩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 중이죠. 하지만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주제를 잡고 토론을 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주제를 잡는 게 사전에 대비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간 안 대표의 토론 능력은 중대한 약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안 대표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보여준 미숙함 때문인데요.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MB의 아바타입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당시 안 대표의 토론회 발언 장면은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희화화되며 확대 재생산됐었죠. 선거 전 초반 안 대표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은 대표적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후로도 줄곧 토론 능력이 약점으로 거론되니까 최근 안 대표
본인이 직접 이런 해명도 내놨습니다. 심지어는 이 후보자들끼리 토론은 내용이 없어도 뭐 임기응변이나 말싸움만 하고 뭐 딴점 피우고 이런 기술이 발달한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적응을 못했던 측면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서울시장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그걸 보신 분들이 야, 저 대선 때 저렇게 하지.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후보 토론회가 열렸죠.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안 대표로선 지난 2018년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이후 TV 토론은 꽤 오랜만인데요. 토론회 전부터 관심사는 안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였습니다. 평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걸로 충분히 제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 정책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많은 분들께 설명드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주말에는 주로 토론 연습에 매진한다는 말이 돌기도 했었죠. 토론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따로 훈련도 했다 이런 뭐 보도도 있던데 그랬나요? 토론과 관련해서 훈련을 한다라기보다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많이 방점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주변의 의원들이나 또 아니면은 자문을 구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꾸준하게 소통과 공감을 해오셨습니다. 일종의 예행 연습을 하시긴 하신 거군요. 정치인이 당연히 소통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죠. 진정성으로 승부하겠다던 안 대표, 오늘 토론회에 앞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비장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 안철수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겁니다. 반드시 야권이 정권 교체를 이루게 하겠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 측은 안 대표의 진정성에 참신함으로 맞서겠다고 사전 예고했었죠. 금 전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역시나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년 전 방식, 10년 전 사람들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판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소통과 원칙을 상징하는 후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소신의 금태섭, 서울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사회자 질문과 주도권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80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각하면서 반대로 자신의 정책적 역량을 어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능과 위선의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장은 그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 미래 비전회를 발족을 시켜서 또 병행해서 지난 9년간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두 후보의 토론의 내용은 들어가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현주, 박민식 양자 단일화 합의, 안철수, 금태섭 첫 토론 대결. 네, 제3지대 첫 토론의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그 토론 시작이 오후 4시부터였기 때문에 박준호 반장이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끝까지 다 듣느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분장할 시간도 없을 줄 알았는데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네. 좀 생각보다 또 손이 빠릅니다. 머리도 그래요. 빠르고요. 네. 예. 좋아요. 자, 토론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류 반장, 문재인 정부 비판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두 후보가, 예비 후보가 공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평가와 대안이다 보니까요.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인사 문제, 소통 문제 이런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협공을 펼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캠프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걸 거의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런데
갖다 쓰는 건 좋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실행에 못 옮긴 것이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그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이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자신의 정책들도 많이 베껴왔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캠프에서 고민했던 정책들 많이 갖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만 갖다 쓰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문도리코 이런 별명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이 문 정권 4년 동안 소신과 원칙을 지킨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를 정반대로 배신했다. 국민을 편가르게 했고 서로 싸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독선적이면서 무능합니다. 독선적이기 때문에 무능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합니다. 사실 국정을 하다 보면 어떤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부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지지나 반대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는데요. 자신은 징계를 받았고 쫓겨나듯이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언급하면서 문 정권의 인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마음에 빚진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 이 정부 인사의 특징입니다. 자기 편과 적을 가르고 자기 편만 챙깁니다. 최근 장관된 사람, 문화부 장관의 경우가 여기에 딱 부합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 꽃을 선사하면서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이토록 도덕성이 문제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 우리 사회의 정의감을 정말 끝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공격한 대목은 없었어요. 네, 이거 금 전 의원이 안 대표가 좀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긴 했는데요. 원래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겠다고 말을 바꾼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안 대표가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긴 했는데요. 금 전 의원이 안 대표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했는데 국장 혹시 클럽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클럽하우스요? 네. 골프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골프장. 골프 치자고 제안한 거예요? 바꾸실 생각 없으시고요? 골프장에 있잖아요. 역시 국장도 모르시는 게 있군요. 한때 뭐요? 그 북국장 AI 소리 있었는데 네. 트렌드는 약하십니다. 이게 왜요? 클럽하우스라고 음성으로 서로 채팅하는. 알아요. 소셜 듣긴 미디어입니다. 들었죠. 알아요. 아니 그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답한 거죠. 모르시는 익숙한 걸로.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이 금 전 의원이 안 대표에게 바로 클럽하우스에 그 일반 시민들과 같이 소통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얼마 전에 클럽하우스라는 앱을 통해서 제가 시민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아닌 시민들과 여러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긴장도 되고 또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 후보께서 혹시 저와 함께 클럽하우스에 나가서 네티즌들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물론 당연합니다. 저도 클럽하우스에서 사실은 요청을 받아서 그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네. 저게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국장은 근데 아이폰이어도 못 쓰지 않을까. 이제 야, 초청을 무슨 받아야 요즘 돼가지고.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걸 아니, 몰라요. 초대를 받으셔야지. 되는 저는 거기 근데 때문에. 골프를 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알고는 있죠. 골프 클럽하우스. 자, 좋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부대변인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약간 막말이죠. 막말 표현을 써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욕설 비슷한 것이 좀 섞인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이 오늘 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두고 땡땡
땡땡 공약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땡땡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좀 욕설을 썼기 표현이 때문에. 좀 강하더라고요. 네. 예. 박 부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경선 후보 공약을 거론하면서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땡땡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글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글은 이제 삭제가 됐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경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이 돌아가면서 저와 국민의힘 후보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악담 수준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그 논란이 일자 이제 글을 삭제했고요. 본인 그 박 부대변인이 사과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아, 조반장이 또 클럽하우스 얘기 꺼내가지고요. 또 시간이 모자라서 클럽하우스가 아니고 복마크를 오늘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반장은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정치뉴스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국장 아까 내일은 휴가 아니죠? 네. 다음 주죠? 아까 휴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